제가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30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쉰도 되기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나가 살게 됐지만 그래도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집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마당 쓸고 저녁이면 텃밭에서 상추 몇 장 뜯어다 밥상 차리고 외롭긴 해도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굴 봐도 어머니 밥 드셨어요? 그 정도 인사가 다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혼자 온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목이 좀 메었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효도인가 싶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참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살가운 구석도 있었구나 싶어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요? 꼭 다니셔야 해요. 며칠 전에는 김치도 몇 통 가져다 주고 갔습니다. 참 고마웠죠. 근데 또 속으로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먼저 김치를 해서 보내줬지 며느리가 뭘 해서 갖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쩐지 그 손길이 그 말투가 좀 과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먹자고 불러서 갔더니 식탁 위에 뭔가 예쁜 봉투를 올려두더라고요. 이게 뭐니? 했더니 어머니,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에요. 4박 5일짜리 항공이랑 호텔 다 잡혀 있어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제가 놀라서 아니 이게 웬 돈이야. 너의 형편에.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마음만 있었지 제대로 해드린 게 없잖아요. 이번에 좀 무리했어요. 어머니 꼭 다녀오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며느리가 아닌데 그날만큼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혼자 웃고 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근데요 밤이 되니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동안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괜히 쓸데없는 의심만 늘고 마음이 자꾸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자 싶었죠. 며느리가 그래도 이제야 저를 좀 챙기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는 길에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색하게 웃더군요.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몸 푹 쉬시고요. 거기서 전화 자주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저는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가족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그저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까지 아들이 데려다 주면서 어머니 가셔서 몸도 좀 편히 풀고 오세요.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요. 호텔에서 푹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늙으니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싶어서요. 호텔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며느리가 예약해놨다던 호텔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방도 넓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훤히 보였거든요. 밥도 맛있고 온천도 있어서 피로도 쫙 풀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한번 보고 낮엔 온천 들어갔다가 밤엔 숙소 테라스에 앉아 파도 소리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래, 이런 것도 다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셋째 날 아침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방 안을 서성이게 되더라고요. 밥맛도 좀 떨어지고 TV를 켜놔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호텔 주변을 좀 걸어봤습니다. 꽃도 예쁘고 공기도 좋아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들고도 멀뚱히 화면만 바라보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할까, 며느리한테 할까? 괜히 혼자 그걸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녁쯤 돼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틀 더 계세요. 제가 일정 늘려놨어요. 가실 때 다시 항공권 보내드릴게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그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행 날짜를 다 맞춰서 잡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호텔이랑 따로 연락해서 며칠 더 묵게 했다니. 그제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창가에 서서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잔잔해도 마음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더 심했습니다.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자꾸 쿵쾅대서 이불을 껴안았다 놨다. 그러다 결국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잠결에 창밖을 봤더니 달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는데 그때 괜히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이상하게도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그 사이 문자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스팸인지 뭔지 광고 메시지가 잔뜩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3,200만 원 승인 완료 부동산 중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부동산 중개 3,200만 원? 제 카드에 저런 돈이 결제될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제 카드를 쓰겠다며 가져간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뭐 큰 금액도 아니었고 같이 마트 가서도 종종 긁었으니 별 의심이 없었죠. 근데 부동산 중개라니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아 2번이나 다시 누르고서야 연결됐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숨이 가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 방금 카드 승인 문자가 왔는데요. 3,200만 원짜리 부동산 중개로 결제된 거 맞나요? 상담원이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확인되십니다. 오늘 오전에 부동산 계약금으로 결제되셨고요. 혹시 계약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귀에서 뭔가 웅마이너스 하고 울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목에 걸린 돌덩이가 꿀꺽 삼켜지는 기분이었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결제한 적 없습니다. 그거 멈출 수 없나요? 취소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상담원도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부동산 계약건이라 저희가 바로 취소 처리는 어렵고요. 혹시 위임으로 진행하셨거나 가족분이 대신 결제하신 건 아니실까요? 순간 머리가 번쩍했지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위임장도 그런 거 낸 적 없어요. 가족이 제 카드를 가져간 적은 있지만 부동산 계약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요. 상담원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시면 이건 금융사기로 접수 도와드릴 테니 내역은 즉시 정지 걸고요. 다만 부동산 쪽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경찰 신고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까매지더군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한 건가? 내 집을 내 돈으로 남이 계약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건가? 휴대폰을 꼭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선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가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모두가 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을 몇 바퀴고 돌고 커튼을 걷었다 내렸다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엔 집, 계약금, 부동산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내 집,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겠다. 숨을 고르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호텔 방에서 부동산 결제 문자를 확인한 뒤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항공사를 수십 번 검색해 바로 다음 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베개를 껴안고 있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깜빡 잠이 들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사이에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낯선 승합차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 짐을 꺼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다가가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가 싶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옷장 사이즈 맞아요. 이거 사진 보내드릴게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정네들이 제 집을 이잡듯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장롱 크기를 재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짐을 싣고 나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이삿짐 견적을 내려온 상황이었던 겁니다. 잔금이 치러진 건 아니어도 며느리가 곧 이사할 집이라고 말했는지 부동산 쪽에서 미리 사람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서류 들고 왔던 마흔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사 날짜랑 가전 상태 점검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르신, 오늘도 나오신다고 못 들었는데 혹시 들르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난 오늘 처음 왔는데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이사요? 누가 이 집을 팔았다고 그래요? 부동산 직원은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니, 여기 계약자분 인감하고 서명 다 받아서 진행되는 건데요. 며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흰 오늘 상태만 보고 가려던 거예요. 아직 잔금은 안 들어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말라니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장롱, 내 냉장고를 이리저리 열어보고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모님. 어르신이 지금 집에 와 계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퍼뜩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구나. 잠시 후 며느리가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여행 더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오히려 나긋나긋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살 길 좀 찾아야죠. 어차피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집 넓기만 하지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요양병원도 좀 알아봤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성치 않으시잖아요. 이젠 좀 쉬셔야죠. 순간 머리가 쭉 뼈서더군요. 며느리가 몇 달 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밀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검진 동의서예요. 보험도 새로 들었으니까 필요하다네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별 의심 없이 도장 찍고 사인했는데 그게 부동산 처분 위임장일 줄이야. 등줄기에 땀이 쭉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서류 그게 도대체 뭐였니? 내가 내 도장 받아간 게 그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서명하고 인감이요? 이미 그걸로 계약 다 진행했어요. 잔금만 들어오면 이사 나가시면 돼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해요. 우리도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솔직히 이 집이라도 정리해야 살죠.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워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 그렇게 살갑게 구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미간을 찡그리며 낮게 웃더군요. 어머니,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이 집만 팔면 어머니 요양병원 모셔드리고 우리도 숨 좀 돌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 부동산 직원이 멀찍이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말씀대로 잔금만 들어오면 이제 바로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동안 짐 정리만 해두세요. 며느리는 그런 직원의 어깨를 툭 치며 웃더군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세요. 혼자 이런 큰 집 뭐하러 지키세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머릿속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여자 이제 다 드러났구나. 그 눈앞에서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하는 말이 제 귀에 콱콱 박혔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차지하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며느리 얼굴만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 이제 끝났다.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멍청하게만 살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부쩍 살갑게 구는 걸 보고 저는 이미 마음 한켠이 불안했거든요. 그때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시장통에서 가끔 만나 국밥 사주곤 했던 분이었는데 그날도 마침 마주치길래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변호사님, 며느리가 며칠 전에 서류를 하나 내밀었는데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근데 그게 좀 이상해서요. 혹시 그게 다른 건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르신, 요즘 그런 일 많습니다. 혹시 모르니 위임장이나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시죠. 동사무소 가시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휴, 얘 그냥 괜히 제가 예민했나 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그 길로 동사무소에 들러 위임장 조회를 하고 등기부등본도 떼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 멀쩡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며느리한테 사인했던 게 건강검진 동의서가 아니었던 거죠. 숨이 막혀 쓰러질 뻔했지만 꾹 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가 부동산 위임장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변호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증사무소 가세요. 가처분 신청부터 걸어두면 함부로 못 팔아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사무소까지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서류를 작성했죠. 공증사무소 직원이 묻더군요. 혹시 며느님께 이 사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 안 했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꾀를 부릴까봐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해 두시면 아무리 위임장이 있어도 팔 수 없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내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이 집은 아직 못 가져간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더 많은 속임수를 받단다.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며 그 사이 뭔가 일을 꾸밀 거라고는 짐작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공증사무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지켜내야지.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 산 집이고 내가 내 손으로 닦고 쓸며 지켜온 집이야.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여행 다녀오세요. 호텔도 예약했어요. 웃으며 말할 때도 저도 똑같이 웃어줬죠.
그래, 고맙다. 잘 다녀올게.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이제 내 집 못 건드린다. 며느리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계약서에 떡하니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중개소에서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죠.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잔금을 치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넣었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멀뚱히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이 부동산에 지금 가처분 등기가 걸려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 얼굴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창백해져서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그대로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죠. 그날 오후 제 집 앞엔 부동산 직원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멋들어지게 정장 차려입은 남자들이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며느리와 마당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위임장 맞죠? 이거 가지고 계약하셨다면서요. 근데 가처분이 왜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치신 겁니까? 부동산 사장이라는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조금 기억을 못하세요. 치매 기운이 있어서 제가 대신 처리하려던 건데 곧 풀릴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그럼 잔금 날까지 이 상태면 계약 무산이에요. 위약금은 고객님이 물어야 하고요. 우리도 괜히 고객들한테 욕먹고 신용 떨어지기 싫으니까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잔뜩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 이러다 우리 다 끝장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다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 짓 다 알고 있었니? 아들은 머쓱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내가 계획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도 애 학원비며 뭐며 너무 빠듯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때 부동산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거 풀 생각 없으면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 완전 계약 사기건인데요.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향해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 길이 막막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차라리 요양병원 가시고 이 집 팔아서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그래, 너희 속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막아뒀단다. 며느리는 초조했는지 또 휴대폰을 꺼내 중개사에게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예전부터 이런 상태가 있어서요. 곧 진단서도 떼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을 겁니다. 중개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가처분 걸려 있으면 저희도 더 못 진행합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죠. 며느리 얼굴은 금세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직원들이 집에서 나가자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서서 허탈하게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린 지금 이 돈 아니면. 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끝낸 거다. 다시는 이 집에 손대지 마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이를 앙다물고 말했습니다. 끝난 줄 아세요? 저 그냥 이렇게 물러날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떤 수를 쓰든 다 받아낼 테니 한번 해보자. 며칠 지나니 속이 너무 쓰려서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문진표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며칠 전에 며느님이 다녀가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혹시 치매 검사가 필요한지 상담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요. 선생님, 저 멀쩡하잖아요.
의사가 허허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시네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위장약만 조금 드릴게요. 다른 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려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라 속이 뒤집히더군요. 며느리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증 사무소에서 저에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며느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새 인감 도장이라며 부동산 관련 서류를 공증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혹시 몰라 지난번 공증 기록이랑 대조했더니 도장이 조금 달랐어요. 수상해서 며느님께 다시 확인하려 했더니 얼굴이 굳으시더니 그냥 서류 들고 급히 나가셨습니다. 그럼 규정상 저희가 이런 경우 바로 관할 경찰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요. 조만간 조사 들어갈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며느리가 사문서 위조까지 시도했던 겁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버티다 결국 다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눈꼬리가 번들거리고 얼굴엔 분노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세요. 나중에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실 때 그때도 그렇게 뻣뻣하게 계세요. 손주도 다 내 거예요. 그 애가 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 말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손주까지 저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니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간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끝까지 지킬 건 지켜야지.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이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앞집 할머니 댁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문을 열어준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제야 그동안 참고 있던 게 북받쳐 올라 앞치마 자락을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요.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린데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집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결국 내 등치고 내 집 팔아서 자기들 살 궁리만 했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앞집 할머니가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속는 거지요. 그게 어르신 잘못이에요. 나라도 속았을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한참을 그렇게 마루에 앉아 훌쩍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손주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애한테만큼은 뭔가를 남겨주고 가야겠다. 저 애는 아무 죄도 없으니.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를 기억한 변호사가 반갑게 맞으며 의자를 권하더군요.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주한테 대학 갈 때까지 쓸 돈을 좀 남겨주고 싶은데요. 그 돈은 며느리가 절대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그 아이한테만 가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신탁으로 묶으면 됩니다. 명의를 손주 이름으로 하고 어르신 사망 후에도 며느님은 손댈 수 없게 조건을 거는 거죠. 대학 등록할 때 그 증빙만 갖고 와서 찾아 쓰게 하면 됩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지요? 네. 그 약정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어르신이 미리 대비 잘하신 겁니다. 펜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똑바로 이름을 쓰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주분이 나중에 이거 보면 정말 많이 감사해야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더군요.
내가 뭐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 아이만큼은 나 때문에 울 일 없게 해야지.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남은 생 조금은 홀가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 부동산에서도 계약 불발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더군요. 며느리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계약서 복사본, 공증 서류, 가짜 인감신고 접수 기록까지 모두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동산 위임장도 가짜, 잔금 계약서도 서명과 날인이 다릅니다. 여기 공증 사무소에서 신고 들어온 서류에는 귀하가 다른 도장을 찍으려다 걸린 기록도 있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을 떨었습니다. 저 그게 어머니가 다 동의해 주신 거였어요.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그때는 다 사인하고. 수사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치매라고 몰아가시려는 겁니까? 이미 병원에서도 기억력 정상이시라고 진단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는 손뻗어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나 좀 도와줘. 이거 다 어머니가 치매라서 벌어진 일인 거 알잖아. 하지만 아들은 딱 잘라 말했답니다. 내가 꾸민 거잖아. 내가 지금 회사에서도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 뒷얘기 한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 발등을 찍은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돈을 마련해주지 못하자 급히 사채까지 알아보다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이 그러더군요. 원래 인심 좋던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화를 불렀지 뭐야. 저렇게까지 집을 빼돌리려 하다 망신만 당했잖아. 며느리는 결국 거처를 옮겼습니다.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살던 집도 밀린 관리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묘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안 됐다기보단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무너졌구나 싶어서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그렇게 나오세요. 나중에 병원에서 누워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손주도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 곁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저는 가만히 전화기를 내려다보다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무섭다더니 정말로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요. 그 돈에 눈이 멀어 내 집을, 내 노후를, 내 평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려던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게 참 서글프면서도 이제는 조금 담담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았고 저는 그제야 조용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차가 한 대 멈추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동안 소식조차 뜸하던 아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새에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눈에 띄게 폭삭 늙어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못 꺼내고 고개만 떨군 채 있더니 결국 낮게 중얼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 사람하고 따로 살기로 했어요. 순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니? 잘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지. 그 말에 아들이 눈가를 비비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지낼 거예요. 주중엔 학교도 있고 해서 집에 있다가 주말마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찡하게 저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만은 우리 가족으로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되자 아들이 손주 둘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손주가 활짝 웃으며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저랑 같이 잘 거죠?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이렇게 살아서 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 버틴 거였구나.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포근한 체온이 가슴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자. 그날 저녁 손주들이 제 무릎을 베고 웃으며 TV를 보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 앞날에 오늘 같은 웃음이 오래오래 머물러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어느새 훌쩍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가끔 친구 할머니들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요. 그날도 마당에 앉아 해를 쬐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키가 부쩍 큰 손주가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더니 반가워 뛰어오더군요. 저도 반가워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내가 이렇게 혼자 다 찾아오고. 손주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로 발표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할머니 얘기했어요. 내 얘길? 응. 할머니가 우리 지켜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고마운 사람은 꼭 잊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숨이 잠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컸다고. 그래서 더 고맙다고. 말을 다 잊기도 전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당황한 듯 손등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또 온다.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할머니도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꺽꺽 숨을 고르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살아서 이 아이들 앞날에 작은 기둥 하나 세워준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구나. 저는 그날 밤 손주가 건넨 손길을 꼭 떠올리며 참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앞으로 어떤 세상에 나가더라도 부디 바르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주길. 그리고 이제야 정말 편안히 눈을 감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